안녕하세요. 시니어 아카데미 여러분. 저는 마음극장 심리코칭 연구소 대표인 주혜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복하고 품격 있는 시니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는 60여 년 만에 새 생애 주기를 발표했습니다. 17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고요. 66세에서 79세를 중년, 80세 이후를 노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청년에 들어가거나 중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많아지는 시니어 그룹에 대해서 별명들이 많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대, 60대를 일컫는 말을 비롯해서 영 올드, 또 58이라는 단어로 규정 짓고 있는데 58이란 다 아시다시피 보석이죠. 이 58은 Old People with Active Lif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세대. 옛날에는 노년을 실버라는 세계에 빗대었다면 지금의 신중년은 형형색색의 58을 닮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 58이라는 단어는 2020년 우리나라의 10가지 트렌드 중에 들어가는 선정된 단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시니어족이 루비족으로도 불립니다. 신선함, 비범함, 아름다움, 젊음이라는 단어를 모은 루비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노노족, 어모털족, 뉴노멀 중년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니어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하면 이 정의로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 바로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시니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주려면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될까요? 내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에 꽂혀서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이다. 또한 자신의 삶이 좋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플라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또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행복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선은 행복한 기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죠? 맞습니다. 행복에는 순간순간의 감정의 반응이 긍정적일 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오래 지속되질 않습니다.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가도 완전히 폭삭 내려앉는 기분을 경험하신 적이 많으실 텐데, 행복에는 이렇게 기분도 들어가지만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냐, 즉 내 삶에 대해서 많이 만족할수록 행복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경험할 때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들어갔던 행복한 기분,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려면 일단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큰 행복의 기분을 한 번 느끼는 것보다는 소소한 행복한 기분을 여러 번 나누는 것이 행복도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이 소확행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에도 일찌감치 소확행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면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도 행복에 기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켄트릴 사다리 척도라고 합니다. 0점에서 10점으로 된 척도로서 내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할 때를 10점, 너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0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몇 점을 주겠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평균 몇 점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의 평균은 5.8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행복도가 높은 저 덴마크라든가 이런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아무래도 삶의 만족도 점수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다고 밝혀지고 있네요. 세 번째 행복을 이루고 있는 요소인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내가 사는 것에 어떤 것의 의미를 느끼고 나는 이 삶에 왜 왔는지 목적감을 가지는 사람이 훨씬 행복도가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당근,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분 좋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질 뿐더러 그에 따른 인간관계가 향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와 창의성이 향상이 되고 생산성도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면역 체계가 개선이 된다는 거죠. 즉,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건강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수죠. 이렇게 행복해지면 돈 안 들이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으며 업무에 있어서도 더 많은 효과를 낸다라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알려진 것이 유전적인 설정감, 갖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조건과 유전적 설정값의 공통점은 그렇게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변인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안 바뀌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단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조건은 어떨까요? 외부 조건도 하루아침에 내가 더 넓은 아파트로 가고 싶다. 아니면 승진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유전적인 설정값보다는 외부 조건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서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나머지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어쩔 수 없는 외부 조건과 유전적 설정값을 놔두고 나머지 의도적인 활동이 바로 우리의 행복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행복은 상황에 따라 잃거나 얻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닌 삶의 방식에 따라 행복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거죠.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삶의 존재 방식이 무수히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있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다고 한들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에 만족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데 미래도 확실히 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라는 거죠. 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고 본답니다. 그러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어떻게 유체 이탈이냐? 유체 이탈 맞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따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이거는 지금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공부할 때도 보면 얘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 눈에 보이죠. 그렇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는 거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는 사람이 일에 있어서 효과도 높지만 그것이 행복과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로서는 특히 집안일이죠. 하루 세 끼는 왜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오는지 코로나 이후에 돌밥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왕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또 저는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 하셨던 분인데도 예후가 좋지 않은
라는 진단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또 화를 내시는, 분노하시는 경우를 봐요.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냐 라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진단받은 암은 속상해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어난 상황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일어난 상황에 기꺼이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삶의 존재 방식에서 또 하나 우리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건 아주 쉬운 방법인데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미하기입니다. 지금 사진에는 설악산이 보이고 있죠. 이 설악산에 호수를 낀 설악산의 풍경이 쫙 보이고 있는데 바로 행복도를 높이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는 것이 나의 행복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즉 맛있는 고기를 드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흉을 보신달지 속상해 하신달지 아니면 멋있는 풍경을 거닐면서 이웃집 흉을 본달지 하면 그분은 좋은 곳에 있지만 좋은 맛있는 것을 먹고 있지만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아, 맛있네, 아, 멋있네 라고 음미할 때 우리의 행복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딴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부터라도 맛있는 거, 또 멋있는 풍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음미한다면 우리의 행복도는 높아집니다. 또 행복하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관점 바꾸기입니다. 지금 사진으로는 눈 덮인 바위산이 보이고 있죠. 밑에서 등산을 시작하는 사람은 저렇게 바위산에 눈이 쌓여 있으니 저걸 어떻게 하나. 오늘 하필이면 저렇게 그냥 눈 쌓인 산을 가게 됐네. 이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등산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뭐라 그래요? 그래, 눈 덮인 바위산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등산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눈 덮인 바위산이지만 올라와서 보니까 모든 전경이 다 보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덕분의 관점을 가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죠.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도 똑같이 중독자가 되어 있군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자 양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준 거라고는 술 먹고 주정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가 있겠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환자가 됐어. 자, 다른 아들을 추적해서 보니 IT 계열의 CEO가 돼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은 이렇게 CEO가 되어 있군요. 기자 양반,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덕분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마음먹고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덕분인 셈이죠. 라고 똑같은 아버지를 뒀는데 두 아들의 관점은 때문의 관점과 덕분의 관점 때문에 아주 양극의 상태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행복하려면 감사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복과 감사는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정의가 참 마음에 듭니다.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두 발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지금 강의를 하는 저나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코와 입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시간에 자기의 코와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할 때 내 두 발로 걷고 내 코와 입으로 숨 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저절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학자들에 의하면 좋은 기분, 자부심이 강화되고 인간관계 좋아지고 피곤하지 않고 잠까지 잘 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져오는 결과 어디서 봤습니까? 조금 전에 행복하면 가져오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예,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반대로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일까요? 바로 같은 거와 같은 거를 끌어당긴다는 유유상종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아주 사소한 일에 감사를 하면 그날은 감사거리가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할 일이 생겼어요. 살면서 어떻게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할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하면 하루 종일 불평거리를 내가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혹시 불평할 거리가 생겼더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나를 위해서 빨리 더 큰 일로 벌어지지 않은 거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날 하루는 불평이 아닌 감사거리를 끌어당기면서 살 수 있으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품격 있는 시니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품격 있는 시니어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영화배우가 떠오르고 또 올해 한갑이더라고요. 밀라 논나라는 패션계에서 일한 이분이 또 떠오릅니다. 또 여자만 모시기에는 좀 섭섭해서 60세 넘어서 젊어서 하고 싶었던 모델 일을 손주의 권유에 의해서 하면서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김칠도 아저씨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멋있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닮고 싶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니어들에 속하죠. 미국에서 4번이나 한 대통령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는 많은 명언을 남긴 여사로 유명합니다. 그분의 여러 명언이 있지만 저는 이 명언을 참 좋아하는데,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빚을 수 없는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타고난 미모, 외모는 그거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히 노년기에 나는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려면 저는 이 시니어의 시기를 걸작품 완성의 시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나만 걸작품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하나는 다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시기는 바로 이 걸작품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조각이 미켈란젤로가 20대에 만들었다는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입니다. 아주 예술적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피렌체 대성당의 피에타. 마지막에 있는 피에타가 밀라노 논다니니에 있는 피에타라고 합니다. 이 세 개에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예술적인 감동을 보는 이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걸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니어가 걸작품 완성의 시기라고 할 때 저절로 오지는 않고요. 바로 이 시기에 해야 될 자아 통합을 잘 이룰 때 가능합니다. 이 자아 통합이라는 단어는 성격 발달 이론가로 유명한 에릭 에릭슨이 말한 단어입니다. 자아 통합이란 내 삶은 내게 좋았는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행복의 두 번째 요소였던 삶의 만족도와 관계되는 거고요.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찾고 그거를 음미하고 이해할 때 자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즉, 삶을 정리하고 통합하고 또 내가 돌아보니 그 당시에는 너무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속상했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나에게 자양분이 됐구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할수록 자아 통합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삶의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되지만 반면에 통합에 실패하면 곧 가까운 질병과 고통과 또 주변인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시니어 시기에 품격을 더욱더 갖추기 위해서는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누구나 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이와 더불어 변해가는 자신의 겉모습을 편안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는가를 알고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때로는 진짜 나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떨 땐 조금 그 아름다움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억측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첫 번째 사진은 제가 40년 전에 결혼할 때 패백 사진이고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저의 모습은 이렇게 머리가 반백이 되고 목주름도 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또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려면 자기다움을 갖출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이 걸작품인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의 주 소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옷감으로 치면 린넨이 반짝반짝거리는 실크를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반짝거리지 않고 이렇게 뻣뻣해. 나 실크처럼 되고 싶어. 그렇다 한들 될 수도 없고 죽도 밥도 아니게 됩니다. 실크가 또 반면에 나는 저렇게 린넨처럼 좀 힘을 가지는 원단이 되고 싶어 라고 부러워한다고 해도 린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살면서 내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자기의 원단, 하나님께서 주신 원단을 잘 알고 그것의 장점을 키우는 것이 자기다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 성찰이 필요하겠죠. 이 자기 성찰이란 가치 있는 일,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행동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젊었을 때 생각하면 얼굴이 벌거지면서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아주 창피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가 한 일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다. 참 그때는 미숙했어.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는 교훈을 얻었어. 라고 과거 행동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할 때 통합에 다다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에릭 에릭스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사람은 20살에는 신이 주신 얼굴을 40살에는 삶이 준 얼굴을 그리고 60살에는 스스로가 얻은 얼굴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물론 삶을 고단하게 사신 분들은 얼굴에 그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주어진 고단함이 어쨌든 그거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을 때 60살에는 삶의 고단함을 넘기는 훨씬 멋있는 얼굴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이때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는 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맞는 패션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비 브라운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아시죠? 이 화장품을 창시한 바비 브라운 여사는 아름다운 비결은 간단하다. 바로 네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냈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누구처럼 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에 참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다워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비결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미소, 유머, 여유, 절제를 가질 때 저는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클린업.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덜어내서 몸과 마음, 더 나아가서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할 때 품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집안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은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도 듣지만 우리의 동창들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부고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하나님이 언제건 오너라 그럴 땐 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떠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을 산더미 같이 남겨준다면 그거는 진짜 아이들에게 못할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치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우면서 나눌 건 나누고 또 뭐 중고거래가 요즘은 활발하니까 중고거래를 활용해도 되겠죠. 아까도 이제 그 외모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젊을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이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용모를 더욱더 단정히 하고 그다음에 옷을 한번 입었으면 혹시 뒤에 나온 거는 없는지 그죠? 잘 매칭은 돼 있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cheer up. 여유를 갖고 미소와 유머 등으로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시니어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시니어가 되니까 재정적인 여유도 조금 있고요.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또 옛날 같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이해가 안 갔던 것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고 또 유머를 하게 됩니다. 저는 혹시 그 자제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자제분하고 있을 때 하고 계시는 동안에 죽어야 될 텐데, 죽어야 될 텐데, 라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듣는 며느리나 딸은 내가 잘 못해드려서 그러나? 그러고 더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머도 갖고 태어나면 좋지만 또 관심을 갖고 발전시킬수록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래도 좋습니다. 중마 개그래도 좋습니다. 가벼운 유머를 통해서 주위 분위기를 좀 밝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브업입니다. 이거는 포기한다는 뜻이죠. 이 세상 일을 많이 겪으시면서 충분히 받아들이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은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부부,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럼으로써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다 실천하고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 이제 많이 시사되고 있는 단어가 꼰대입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사전에도 꼰대라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꼰대와 반대로 멘토가 있습니다. 꼰대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대로만 하면 성공해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꼰대라고 보고요. 멘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래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면 성공했는데 자네가 사는 시대는 우리와 다르니 그저 내가 하는 말을 참고로 하게나 랄 때 멘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꼰대는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고요. 젊어서도 젊은 꼰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멘토를 나타내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엄마나무였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숲에는 엄마나무가 중심에 딱 있어가지고 어린 나무들에게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탄소를 비롯한 물질을 나눠주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폭풍이 올 때 비바람이 칠 때 이렇게 하렴 그러면 잘 버틸 수가 있단다라는 거를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또 하나 좋아하는 건 저는 마중물입니다. 우리 세대는 마당에 예전에 펌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능이 좋은 펌프여도 마중물 한 바가지 붓지 않으면 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로서 겪은 삶의 지혜, 경험들을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어 붓는다면 젊은 세대에게도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조금은 더 낫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품격 있는 시니어의 나눔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심혜경 씨의 저서입니다. 보기에 사진은 커트머리를 해서 그런지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60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카페 아침을 먹으면 멋있게 차려입고 마음에 드는 카페를 다니면서 거기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방통대를 4군데나 다녀서 4개국어를 하고요. 번역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부야말로 삶의 권태기를 덜어내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매일매일과 공부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바로 배움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배움의 자세는 호기심이 있어야 배우려고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누가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신비 앞에서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라는 유명한 말귀를 남겼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에이징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를 상징하는 세이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현명한, 사려 깊은, 경험이 풍부한 현자, 박식한 사람이라는 세이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이가 먹은 에이징으로 끝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고 품격 있는 시니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